안녕하셨습니까? 한홍구입니다. 네, 오늘은 한홍구의 대한민국사 읽기 첫 시간인데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예고 나간 거에 비해서 한 40분 늦어졌습니다. 대한민국사란 책이 저의 대표작처럼 됐죠. 근데 저 책이 첫 글을 쓴 게 2001년이니까 벌써 18년.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연재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 사이에 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저 책이 그래도 역사책 중에서 근현대사 다룬 책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팔린 책으로 제가 다른 책도 얼마나 팔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유시민 씨 책이 엄청 많이 나갔죠. 거기하고는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학자가 쓴 것 중에서는 제법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정확히 몇 부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 2, 3, 4권, 4권을 합치면 한 30만 부, 1권은 한 10만 부 정도 나가지 않았나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는 좀 뜸해졌지만 한참 잘 나갔고 그리고 아직도 나간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책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주간지에다가 연재를 하다 보니까 역사와 시사를 결합한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의 많은 부분이 시사 문제를 와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읽어보면은 시사 문제가 다 이제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짝 비꼬아서 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낄낄대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제 십몇 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저도 어떤 거를 읽다가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이거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 쓴 사람도 그런데 처음 그걸 읽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대한민국사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제가 많이 들은 인상은 이런 걸 써도 괜찮냐? 네, 걱정해 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쉽게 쓰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사 보고 쉽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시사적인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지금 감각에 와닿지 않고 그렇다고 이거를 전면 재수정을 하느니 차라리 한국 현대사 시대사를 통사로 쓰는 작업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책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셨을 때예요. 탄핵돼서 이 진보를 할 수 없을 때, 진보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저분이 워낙 책을 좋아하셨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하셨는데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근황을 소개할 때 저 사진을 찍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저걸 발표하려고 하다가 안 했답니다. 저걸 발표했었으면은 책이 꽤 많이 팔렸을 텐데요. 발표 안 한 이유가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자중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자중자애하지 않고 저런 책이나 보고 있다. 이제 그런 공격을 받을까봐 저걸 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책을 꽤 재밌게 읽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거의 없어요.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악수할 때 처음 이제 뵙고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악수할 때 손 이렇게 좀 악수를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좀 살짝 힘을 주시면서 책 잘 봤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책을 내고 몇 년쯤 지났나요? 한 7, 8년 지났으니까 책이 이제 7, 8년 지나면은 이제 팔릴 만큼 팔리고 좀 판매량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회춘을 했습니다. 국방부 선정 불온도서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한 30여 종이 불온도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사가 4권이니까 여기 대표 서적들을 이렇게 고르는데 대한민국사는 5개가 나가버렸죠. 1, 2, 3, 4권에다가 세트까지 해서. 제일 이제 단권으로서 유명했던 건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또 현계영 선생님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 이제 이런 것들 있었는데, 대한민국사가 좀
저 덕분에, 국방부 덕분에 유명세를 탔어요. 나중에 이제 그 저 출판사 뭐 필자들 모여이 특히 이제 출판사에서 중심이 돼서 명예훼손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약간 좀 그 캥겼습니다. 왜냐면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책이 더 많이 팔렸거든요. 명예훼손 소송을 하자 하면은 이제 되는데 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같이 하는데 하나만 낄 수가 없어갖고 이제 같이 끼긴 했습니다만 그 책은 이 국방부가 이제 선정해 주는 바람에 한참 잘 팔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인 불온서적 선정을 규탄한 데 있고 이 책방에 가면은 영광의 불온도서 해가서 코너를 따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사가 4권의 세트까지 있으니까 그 진열을 해놓기에 좋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보질 못했는데 누가 그래요? 홈쇼핑에도 대한민국사가 세트로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그건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사가 책이 나온 건 2002년에 나왔나요? 하여튼 연재를 시작하고서 거의 그 20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 이 책을 지금도 여기저기서 그 읽고 계시고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독서 모임하고 후기도 올리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조금 그 이걸 개정판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유튜브에서 한번 요거를 같이 읽기를 하면 그 좋지 않을까. 또 유튜브를 해보니까 또 그때그때 이제 그 좀 주기적으로 글들을 콘텐츠들을 올려야 하는데 뭐 저도 다른 활동들 하고 학교 강의도 하고 이제 뭐 하면서 올리려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해져 있는 텍스트가 이미 있는 거에 사진 자료 몇 장만 첨부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대한민국사 같이 읽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어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좋은 게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저 대한민국사에 실린 꼭지가 대개 한 100편쯤 됩니다. 100편쯤 되니까 한 주에 하나씩 하면은 2년이 걸려서 좀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에 2개씩 했으면 하는 욕심인데 한번 해보고요. 2개 하는 게 좀 바쁘고 무리다 싶으면 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또 웬만하면은 2개 그냥 밀고 나가보는 걸로 하는데 오늘은 2꼭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꼭지는 머릿말을 조금 보니까 길게 썼더라고요. 그거는 역사 이야기에 연재됐던 건 아니고 책을 낼 때 다시 묶어서 아니야 이게 거의 연재할 때 시작했던 글입니다. 그 연재할 때 시작했던 글인데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면서 좀 얘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네. 자, 이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서문으로 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자신의 눈을 갖자. 이게 대한민국사를 하면서 이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안티조선 운동이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시민들이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가? 조선일보는 자기네가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편파적인데요. 그래서 그 관점 문제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황희정승 얘기가 나옵니다. 황희정승 얘기가 나오는데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황희정승이 왜 길 가다가 여기 이제 하인하고 길을 가다가 다투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랬더니 그 상대편에서는 또 억울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대감마님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네 말도 맞구나. 그랬더니 같이 가던 하인이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얘기가 두 개가 다 맞느냐고. 그럼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감마님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했더니 씩 웃으면서 네 말도 맞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조선 500년의 최고의 명제상이라는 황희정승의 판단력이 그거밖에 안 되지는 않았겠죠. 황희정승이 아마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살짝
장난기가 발동했던 모양입니다. 서로 이렇게 다투는데 뭐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우리가 딴 거 안 듣고 자유한국당 얘기만 들으면 심지어는 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럴 때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조선일보가 극우의 입장에서 극우의 얘기를 하는 거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진짜 나쁜 건 뭐냐면 극우이면서 자기네가 객관적이고 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황희정승 얘기 이제 그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다들 그럴듯해 보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제 다시 더 풀어봤습니다. 더 풀어본 게 바로 그 유명한 영화 라셔몽이죠. 라셔몽 그 영화, 그 여러분들 이제 다 그 이제 보신 분, 요새는 안 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연재할 때만 해도 저거 비디오 가게에서 많이들 빌려다 봤었는데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영화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 학생들 아니고서 모르더라고요. 저희 52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지금도 평론가들이 세계 10대 영화 고르라고 하면은 그 안에 꼭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요 얘기가 이 영화 참 재밌게 만들었는데 원래 원작 소설 라쇼몽에다가 다른 단편을 합쳐갖고 만든 건데 똑같은 얘기를 4번 보여줘요. 우리가 흔히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 그 부부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남편은 살해당하고 아내는 겁탈당했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은 저게 팩트죠. 저 팩트는 다 들어있는데 그 사건을 4번 보여줍니다. 산적의 입장에서 또 무당을 통해서 죽은 남편의 입장에서 겁탈당한 아내 입장에서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본 나무꾼의 입장에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게 도둑놈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나무꾼인데 다 일본에서는 국민 배우 뭐 최불암 강부자급 그 국민 배우들인데 연기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 얘기를 그런데 들어보면은 다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조마루가 여자를 겁탈하고 남편을 죽였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근데 사실은 칼싸움도 못하는 겁쟁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도 일본 최고의 무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또 겁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도적으로서의 허명을 지키고 싶었고 또 죽은 남편은 자기가 그래도 그 남자다웠다 이제 하는 걸 보이고 싶었고 뭐 하여튼 다 각자의 입장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시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훨씬 더 재밌고 그래서 아무도 객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나무꾼조차도 왜냐하면 나무꾼은 이 도둑놈하고 여인이 이제 놀래서 달아날 때 버리고 간 그 비싼 보물은 나무꾼이 챙겼거든요. 이제 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커리지 언더 파이어라고 제가 글을 쓸 때쯤에 덴젤 워싱턴과 맥 라이언이 나오는 미국 영화였는데 라셔몬만큼 잘 만든 건 아니지만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맨 끝에 미국식 그 헐리우드식 미국 양심의 승리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장들이 사실은 잘 포장된 거짓일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왜 5.18 망언 해갖고 문제가 됐었던 자유한국당의 이종명이라는 사람 있죠. 위험하니 내가 간다 하는 이제 전설을 만들어갖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자리를 꿰쳤는데 그 전설이 거짓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진실이 밝혀지면은 여러 명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할 때 그렇게 영웅으로 만들어서 포장하고 다들 룰루랄라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6탄 시병사 문제가 그렇고 저는 천안함 사건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북한이 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쐈다고 치면 말이에요. 사실 어때요? 그거 우리 작전 훈련 중이었잖아요. 작전 훈련 중에 우리가 진짜로 뚫리고 북한이 들어서 했었으면은
그건 해구나 어디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모총장이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에서부터 천안함 함정에 이르기까지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안함 함정 훈장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피격을 당했는데 훈장을 받나.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작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등병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인데 아마 그게 그런 일들 그리고 뭐 저는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은 뭐 제가 말씀드릴 소재는 아닙니다만 우리 저 서재정 교수나 뭐 또 이승철 교수셨죠? 이제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설명 안 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품을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스토리가 경쟁하는 거. 하나의 사건을 놓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 우리 안중근 의사도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죠. 근데 그걸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하고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죠. 우리는 대한국의 의병 중장 안중근이 일본 군국주의의 괴수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예요. 의병 전쟁의 특수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테러죠, 테러. 비열한 암살.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전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총에 그렇게 맞았으면은 직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본에서는 30분 정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척을 이제 듣고 와서 눕혀서 브랜디를 주고, 각성제 효과가 있죠. 그랬더니 딱 눈을 뜨고서 물어봤다는 거죠. 다레까, 어떤 놈이야? 그래서 조선인입니다. 했더니 전설적인 얘기 전하죠. 빠가야로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빠가야로냐? 이토 히로부미는 자기가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을 막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다른 군국주의자들, 제국주의 당시 조정의 대신들은 조선을 빨리 집어삼키자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아니야. 이렇게 보호국으로 놔두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해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도록 자기가 힘을 써주고 있었는데 자기를 총을 쏴서 죽여 이 자식들 어떻게 되나 봐라.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총 맞고 죽은 지 1년도 안 돼갖고 대한제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안중근은 바보짓을 한 게 되는 거죠. 이거 일본 사람들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혀 다르죠. 이게 사건을 볼 때 이게 충돌합니다. 더군다나 테러는 어때요? 아마 여기 지금 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테러 반대하실 거예요. 저도 평화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테러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근현대사, 특히 민족해방운동사를 공부했었던 역사학도 입장에서 테러를 함부로 반대하고 모든 테러를 악으로 돌리는 거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자의 무기였거든요. 제가 수단으로서의 테러의 효과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런 거에 반대하지만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는 테러를 함부로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테러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은 그 테러를 당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나 그 공동체 집단에 가해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폭력에 대해서도 같이 반대를 하고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경주한 자들만이 테러를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생긴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중잣대 문제가 등장할 수 있죠. 안중근 선생뿐인가요? 단재 신채호.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역사학자 아닙니까? 사실 단재 신채호를 쳐보면은 좀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 말은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신채호 어록의 대표적인 걸로 아마 붉은 악마가
그때 응원할 때 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신채호 선생님은 뭐 그 비슷한 정신은 뭐 가지셨을지 몰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그 이해를 해둬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독서실론에 보면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어낼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느냐.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바는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뭐 말을 다듬어 갖고 그 얘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윈스턴 처칠이 어디 연설을 해서 했다 그렇게 전해지는데 그게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신채호 선생님 뭐 누구나 다 존경하는 역사학자죠. 아주 꼿꼿한 이광수가 변절할 기미를 보이니까 서서 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야에도 그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이제 하는 이제 그거 보여주셨던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역사가고 최고의 지사고 최고의 실천파 지식인이겠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파렴치한 위체 사기 문제. 아마 뭐 지금으로 치면은 유가증권을 위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를 교란한 파렴치 범이죠. 누구 입장에서 서서 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처음 얘기도 제 다른 강연에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한국민중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필자도 조금 참여했어요. 뭐 다른 필자들은 뭐 한 한 100페이지씩 쓰는데 저는 한 10페이지나 썼나?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필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좀 모호한 어정쩡한 위치였는데 지금 한국민중사는 여러분들 읽으실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책들 많이 나왔고 저는 저희가 20대 때 굉장히 사고도 경직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을 때 역사 공부 처음 시작한 상태에서 굉장히 거칠게 썼습니다. 거칠게 쓴 책인데 저 책이 문제가 됐었어요. 이 책을 출판했었던 나병식 선배가 구속이 됐습니다. 5년을 구형받았어요. 6월 항쟁이 터지는 바람에 빨리 풀려났지만 이거 전단 정권 조금 그대로 6월 항쟁 없이 갔었으면 한 3, 4년은 좋게 받았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풀빛 출판사에서 낸 다른 대표적인 책이 넘어넘어예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80년대는 주에서 다 넘어넘어라고 했는데 광주 민중항쟁, 5.18 항쟁에 대한 그 당시에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가장 정확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최근에 이 책을 증보판을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로, 이거 책은 한 300페이지 됐는데, 그 증보판을 냈습니다. 증보판이 나왔지만 하여튼 이 넘어넘어는 정말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가려내는 밝혀나가는 데서는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게 전두환 정권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가장 감추고 싶어 했었던 게 광주 민중항쟁인데, 이거 책을 냈을 때 나병식 선배가 구속 안 됐어요. 조금 뭐 고생을 했죠. 그리고 구류 살았던가 그런데 구속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민중사라는 책을 내니까 이 책을 내니까 잡아다가 징역 5년을 구형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 눈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걸 그렇게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게 군사정권이 여겼다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뜻이 있고, 대한민국사를 쓰면서 밝히고자 했었던 것 중에 하나, 특히 시사 쪽으로 좀 방점이 찍히면서 밝히고자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에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었다.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이 이렇게 흘러온 역사적인 경과가 있습니다. 그 경과를 알아야 해결 방안이 보이는 거죠. 물이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봐야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역사적인 문제들의 뿌리를 좀 살펴보자. 그리고 역사적인 공부를 하는데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당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뭐 고무렵에 참 문제가 빨리 풀리는 바람에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컨대 그 호주제 논쟁 같은 걸 볼 때 수구 쪽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고 들고 나오는데 이 여성계에서 그 부분을 잘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서 만든 게 호주제지. 뭐 우리나라 옛날 호주제, 호주란 용어를 쓰긴 했지만 전혀 달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우리 그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의 역사적인 뿌리를 밝혀주면은 그쪽에서 운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서비스, 현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연대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눈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 세상일도 골치 아프고 역사도 골치 아파요. 신문과 방송에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 다 믿을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에 좀 왔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걸 헤쳐나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지금 세상이 저 글을 쓸 때보다는 조금 좋아졌죠. 그래도 저 글을 쓸 때가요. 돌이켜보니까 태평성대예요. 저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말기에 연재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썼었던 건데, 박근혜 정권이었으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으면 그 톤이 또 많이 달라졌었을 겁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조금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좀 가져보자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슬라이드를 그냥 갖고 왔는데, 객관적인 역사는 존재하는가? 객관적인 역사 사실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까 라셀몽 얘기했지만 그 팩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도 얼마나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거. 우리 앞에 전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안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합리적으로 의심을 제기할 만한 곳은 의심을 제기해야죠.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봉쇄된 게 가령 천안함 같은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거죠. 우리 인사청문회 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조용환 변호사,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아주 존경하는 굉장한 실력자죠. 우리 아주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조용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걸 저쪽에서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면서 시비를 건 게 천안함 사건이었어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느냐 했더니 정부 발표 믿는다. 그러나 법률가로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다.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굉장히 완곡하게, 청문회 제기다 보니까 완곡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트집 잡아서 시비를 걸어갖고 결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때 민주당이 참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끝까지 관철시켰어야 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하, 통합진보당 해산을 꿈꾸던 게 아닌가. 조용환 변호사 같은 분이 계셨으면은 법리상 조용환 변호사가 통합진보당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리로서 원내 제3당을 저 정도의 일로 해산시키는 건 법리로서 말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입증을 하고 아마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논파당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중잣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이중잣대란 말보다 내로남불을 더 많이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근데 자,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중잣대? 우리 이중잣대 가지면 안 되죠. 출근 시간은 어기면 욕먹고, 퇴근 시간은 지키면 욕먹고. 이제 사람들마다 이중잣대. 요새는 이중잣대를,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자유한국당이 더 많이 써요. 문재인 정권 공격하는 데다가,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가르치기 참 힘들죠. 왜? 친일파들 부귀영화 떵떵거리고 누리고 있잖아요. 노근희 사건. 우리가 학살당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거 노근희만 얘기하고 베트남 학살 얘기 안 할 수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 우리가 참 끔찍하게 당했죠. 그래서 여성들 인권을 위해서나
뭐 이거 당연히 우리가 강력하게 그 풀어나가야 할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할 때 민족적 관점에 서서 일본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돌아보면 어때요? 한국전쟁 때 한국군이 위안부제도 운영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하죠. 기지촌 정화라고 해서 박정희 때 그 미군 상대 위안부를 국가가 관리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로남불 이중제 때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비판의 기준을 세웠으면 그 비판의 기준을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성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사를 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문익환 목사님 이야기 그 시를 생각을 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89년도 공안정국이라고 하죠. 그때 방북하실 때 그때 쓰셨던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입니다.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산다는 것. 역사를 말로 공부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독자님들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역사는 옛날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낸 오늘 하루가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셨었던 촛불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대한민국사 같은 책을 쓸 때 거기에 한 페이지로서 한 챕터로서 가장 중요한 챕터로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주인 노릇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는 것, 내일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이목성 화백이 저 분단을 넘어가는 거인 문익환을 그렸죠. 근데 평양 가는 차표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양반이 돌았나 미쳤나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난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것 말이야. 된다는 일 하고 일 순순히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역사를 산다는 건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고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것. 이제 이런 그 실천적인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쓸 때 2003년 1월이었는데 아마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미선희 효순이 촛불을 겪은 다음이었는데도 수업 시간에 6월 항쟁 비디오 틀어주다가 좀 울컥했어요. 이한열 장례식 날 여기 가득 모였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다 어디 갔나?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미선희 효순이 촛불 때 이만큼 모이진 않았지만 시청 앞을 꽤 많이 채웠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새로운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궁금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보면 2016년, 17년 촛불 때는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 역사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그러니까 한 30분이 조금 더 걸렸네요. 한 꼭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말 말고, 처음 썼던 게 단 한 번도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우리의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뭐 왕의 목을 꼭 쳐야 맛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시대로 넘어갈 때 구시대를 정리하지 못한, 앙시앙 레짐을 정리하지 못한 그 부분을 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와의 단절, 이게 참 중요한데, 중요한 사진을 빠뜨리고 왔네요.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을 좀 앞으로 당겨야겠습니다. 우리 사진, 정 목사님 사진 한 80번쯤에 있는
거였는데 이 사진을 앞으로 옮기는 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프랑스 어땠습니까? 프랑스 혁명. 찾으셨어요? 80번쯤에? 네, 프랑스 혁명 예, 엄청났죠. 이 엄청난 혁명을 치르고 어떻게 됐습니까? 단두대에서 말이에요. 왕의 목을, 이게 루이 16세 목을 잘라갖고 내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단두대 날이 아주 그림인데도 시퍼렇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제 그 단두대에 세웠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설명을 보면 그 프랑스 왕정이 끝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상하게도 군중은 적막했다. 환호한 게 아니고 그 머리를 내보였을 때 아마 혁명이 불러올 그 잔임성을 자각했기 때문일까. 조금 보수적인 해석을 이렇게 내렸습니다만. 자, 우리 프랑스는 왕의 목을 치고 나가고 공화제로 갔는데 우리는 왕의 목을 치지 못했었단 말이죠. 왕의 목을 친 프랑스에서도 공화정을 됐다가 나폴레옹이 황제치기 하잖아요. 역사의 반동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목을 치지도 못했기 때문에 역사의 반동이 더 심했던 거죠. 우리가 승리에 짜릿한 감격이 없었어요. 해방이 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도 좀 주어진 해방이라는 성격이 강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이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 우리 보고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승 선생님 표현이었나? 하여튼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바쁘다 바빠를 연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요새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 기사에는 이제 재밌게 제가 봤었던 게 이 얘기를 쓴 게 조선족 얘기예요. 조선족 부부가 그때 막 2000년대 초반이니까 막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몇 년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한쪽이 들어서 자리를 잡고 이제 다른 배우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근데 남편이 한국에 먼저 왔든 마누라가 한국에 먼저 왔든 간에 상대방이 오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부부가 꼭 싸운다는 거예요. 뭘로 싸우느냐 하면은 이제 늦게 온 양반이 참다가 저녁에 폭발을 하는데 뭐냐면 왜 말끝마다 빨리빨리 그렇게 하고 내가 뭘 그렇게 굼뜨게 했다고 빨리빨리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느냐. 이제 그런데 한 두어 달 지나고 났더니 그 부인도 또 늦게 온 남편도 다 뭐든지 얘기할 때 빨리빨리 하더라. 그래서 유학 온 외국인도 놀라는 게 빨리빨리다.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PT가 다른데요? 네? 뒤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 세 개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네. 근데 앞부분은 저기 아니요 그걸 복사한 건데. 예,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바쁘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 일제의 패망 얘기, 또 해방이 좀 도둑같이 왔다. 우리 윤봉길 의사의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그 해방에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성취한 측면보다 갑자기 온 측면이 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함석헌 선생이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는 그 참 유명한 표현을 썼고, 박헌영이는 자다가 떡시루를 받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해방마저 당한 게 아닌가. 강제 병합을 당하고 해방마저 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주겠을 때 박정희를 우리가 끌어내려야 하는데 왜 유신체제 내부의 2인자가 박정희를 죽여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좀 어렸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해방도 이렇게 우리가 당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인 근대화에 실패하고 제국주의 세력에 휘둘려 왔다. 우리가 참 끈질기게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죠. 우리만큼 또 열심히 싸운 사람은 없는데, 우리 단 한 번 승리하는
민중가요가 있는데 그 짜릿한 마음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숨가쁘게 근대로 끌려오는 와중에서 우리는 그 왕의 목을 치지 못한 거죠.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하고 제국주의적인 근대에 편입이 됐다 이거예요. 그 제국주의 근대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충군, 애국, 보국, 안민. 즉 우리 근대적인 걸로. 저는 동학농민혁명에 성공했으면 당연히 근대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근대를 준비하던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아직 그 19세기적인 그 부분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들이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하고 제국주의적인 근대에 편입됐다는 건 전근대의 부정적 요소들이 고스란히 다음 시대에 근대에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근대의 부정적 요소를 척결하지 못하고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한 현실에서 근대, 전근대 나누는 게 참 좀 어떤 때는 무의미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령 박근혜 가면은 엄폭 엎어지면서 공주마마 대접을 하는 할머니들은 외모는 근대에 살고 있고 현대에 살고 있고 또 선거제도에서 현대의 민주주의 2인 1표제를 행사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의식세계 속에는 여전히 봉건적인 거기에 머무르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시민혁명의 결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친일 청산 못했어요. 친일 청산 못한 것. 바로 이 친일파, 반민특위 이렇게 잡아갔는데 반민특위 뭐 따로 강연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노덕수리가 잡혀갔는데 노덕수리가 이게 살아남았잖아요. 친한수도 보이고. 왜냐하면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서 반민특위 만들던 의원들을 쳐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범 암살이 벌어졌는데 영화 그 암살에서는 이정재가 친일파가 무죄받고 풀려나니까 어디선가 안호균과 명호가 나타나서 쏴 죽이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아니에요. 거꾸로. 무죄받고 풀려난 이정재가 안호균을 잡아 죽이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리고 백범마저 잡아 죽이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혁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5.16 또 5.16 군사 반란도 이제 짓밟혀버리고 4월 혁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을 또 우리 반유신 민주화운동 그래서 그 부마 항쟁 같은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박정권이 위기에 몰리고 그래서 박정권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박정희를 제대로 장사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박정희 신드롬이 나오고 박정희 동상이 서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여기 민주화운동이 확실하게 장사 지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보낸 박정희는 지금 부활을 꿈꾸고 있다 했는데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됐다가 시민들의 손으로 다시 박근혜를 끌어내기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은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역사책에 새로 쓰여져야 한다는 거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6월 항쟁 때는 우리가 7년 만에, 이 얘기는 제가 그 요새 강연 다니면서 맨 마무리할 때 우리 한국 현대사의 그러니까 한 50년 역사를 5분, 10분에 마무리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그 대한민국사 첫 번째 글에다가 썼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6월 항쟁 때 직선제해서 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10년이 흘러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또 이뤘어요. 근데 이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또 재벌개혁 같은 거 못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역사가 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즉, 길을 잡았지만 구시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정권 교체했는데 이 DJP 연합, 뭐 이거 DJP 연합을 비판만 할 수 없죠. DJP 연합 안 했으면 정권 못 잡는 거였으니까. 근데 DJP 연합을 하니까 그것 자체에 발목이 잡혀서 뭐 개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왕의 목을 치지 못했다. 시민혁명을 하지 못했고, 시민혁명을 했었으면은 또 이제 그 어떤 개인의 자유권들이 확정되는 걸 거쳤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
89년도에 이제 그 뭐 어이해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 수업 시간에 사회과학이나 뭐 역사 수업 시간에 그 제일 헷갈렸었던 게 뭐냐면 개인주의. 우리는 개인주의 하면은 굉장히 나쁜 걸로 이기주의랑 같은 뜻으로 쓰잖아요. 이기주의지. 개인주의 하면은 그렇게 썼었는데 지금도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말에 강하게 남아있죠.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개인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주 공동체 집체적으로 움직이고 집단으로 움직이고 거기에서 개인 찾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아주 그 중불나게 뭐 저 혼자 잘난 척하는 놈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개인은 한 개인이 독립된 개인으로서 쓴다는 게 정말 중요한 종교 개혁의 역사에서부터 정말 나오는데 그게 띵했죠. 우리는 민족주의를 비교적 긍정적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민족주의가 뭐 나치즘 같은 거 얘기할 때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바로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토양.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에 시민의 등장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시민의 등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한 개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개인의 자유, 인권. 80년대에는 인권 얘기 잘 안 했습니다. 우리가 고문당해서 저 터졌을 때나 인권 얘기했지. 인권 얘기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권 얘기 같은 것들이 90년대 들어오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개인주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 널리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개인주의가 증가한다.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그 개인주의의 증가는 하나의 세태가 된 것 같고 또 문희석 판사라고 재밌는 분 계시죠. 그분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또 책도 써내고요. 윤봉길 의사는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민 없는 시민사회. 아이고 이게 슬라이드 준비한 것들을 조금 제가 편집을 하다 빠뜨린 게 있네요. 과거에 이제 우리 시민사회 비판할 때 늘 한 게 시민 없는 시민사회잖아요. 저는 이건 노동을 배제한 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이 없을까요? 시민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내에서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운동을 시민단체 중심의 시민운동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촛불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민단체들이 남아서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무게중심에 전혀 안 실리죠. 그러니까 아마 시민단체 제가 대한민국사를 연재하던 시기쯤이 시민단체의 전성시대. 그러니까 낙선운동하고 그랬었던 것 같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시민들이 대두되는 그 시기로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민도 늦게 출현했고 제일 먼저 사라진 게 인민이 사라졌죠. 우리 번역 자체를 잘못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하는데 사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할 때 people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민입니다. 인민은 국민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죠. 인민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그래서 국가의 구성원이 됐을 때 비로소 국민이 되는 건데 우리 헌법 보세요. 국민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헌법 초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글씨가 너무 깨졌네요. 글씨가 깨졌는데 헌법 전문에도 보면 또 1조에도 보면 조선인민으로 돼 있어요. 조선인민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게 유진호 박사가 쓴 초안인데 윤치영이라는 이승만의 이제 최측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야 인민은 저 공산당 용어야 하고 그냥 북북 그어버리고 이제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래 국민이 좋겠어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말 인민이죠. 그리고 동물란 말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 없는 시민사회. 그래서 민주주의 본연의 견제의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촛불로 이제 나온 거고요. 우리가 이식된 근대화를 거쳤어요. 이식된 근대화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이식이었지만 그 이식된 게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뭐 흉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기능도 이제 살아나고 해서 지금은 많이 그렇게 된 게 많습니다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이식이 선거제도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해방운동, 독립운동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죽어나가고 했는데 그 민족해방 투쟁 내부에서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어느 정도 했었냐면 솔직히 좀 미뤄졌다고나 할까요? 일단 선해방, 선독립, 후민주 그런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 전에 다른 강연에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미국이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원하던 또 대중들이 원하던 진보적인 정책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뭘 했냐면은 선거제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신상품을 갖다 준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성 참정권 말이에요. 여성 참정권은요 역사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했었던 프랑스가 남자 참정권이 주어지고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하겠는데 우리는 남녀 참정권을 같이 나가버렸잖아요. 이 사진, 그 유명한 사진이라면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경마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여성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48년 선거에서부터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한 표 한 표를 여성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뭐 여성 참정권뿐만 아니라 일반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어떤 투쟁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훨씬 쉽게 자행이 되는 거죠.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술 주고 밀가루 주고 돈 주고 고무신 주고 하면은 비누 주고 하면 찍어주는.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4월 혁명도 거치고 6월 항쟁도 거치고 촛불도 거치니까 한 표의 소중함을 지금은 훨씬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식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정착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게 남아서 그때그때 발목을 잡죠. 그래서 우리는 이식된 근대화인 동시에 압축 근대화예요. 뭐 도시화 비율 보세요. 자, 서구에서는 150년, 200년이 걸렸을 때 우리는 3,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런던이 인구 100만에서 1000만 되는데 한 400년 걸렸거든요. 우리는 인구 100만에서 1000만 되는데 40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근대화가 얼마나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이 됐는가. 리메이즈가 참 기막힌 표현을 썼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참 보니까 한 세대 안에 1000년의 역사가 흘러간다 하는 기막힌 표현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 그래서 한 시대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거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거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근대와 근대가 기괴한 공존을 하고 있다. 기괴한 공존을 하고 있죠. 이거를 유식한 말로 비동시성의 동시성. 우리 조희연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책을 쓰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전상원 선생, 그러니까 이런 칼럼도 최근에 썼습니다. 그 칼럼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압축적 근대화의 역사를 사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중의 하나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다. 이것은 각기 다른 역사적 사건에 등장하는 요소가 동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각축을 벌리며 사회의 상을 만들어내는 법이지만 우리는 과거에 해결했어야 할 전근대적 요소들까지 살아남아 근대적 요소와 탈근대적 요소들과 함께 동시에 경합하는 중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척패의 내용이다. 과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은 언제라도 망령처럼 되살아나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것을 기무사 문건 파동 기억하시죠?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던 거. 그 촛불에 여차직하면은 쿠데타 일으켜서 총 들고 탱크 몰고 나올 궁리를 하는 놈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권력기관에 있다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지만 현실로서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는 근대의 핵심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건 이제 굉장히 너무 서구 중심적인 발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대학생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뭐 저나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꿈이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룩하자. 통일된 민족국가를 당으로서 생각했죠. 지금은 통일된 민족국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약간 착각을 한 거, 우리는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그 통일된 민족국가의 민족이란 개념은 이 근대적인 거지만, 통일된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단일 국가 체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당연시 여기는데, 한 민족이 단일한 국가 체제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 그거 보면은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만들어진 거는 한 70년밖에 안 돼. 지금 유엔 회원국이 200개쯤 되지만 그 중에서 70% 이상이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통일된 민족국가라는 게 꼭 어떤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건 결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는 하게 되지만, 뭐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시절부터 이제 민족, 통일 뭐 이런 거 이제 확 꽂혀 있었던 시절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통일된 민족국가도 만들지 못했어요. 이건 독립운동가들의 꿈이었죠. 통일운동가들의 꿈이었고, 민주화운동 시대에도 이게 굉장히 유지가 됐었던 거고. 그런데 이것도 해결 못했는데 우리는 포스트 모던에선 또 무지 빨리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을 거치고, 지금 이제 한류나 대중문화 같은 게 앞서가 나가는 게 진짜 이제 앞선 것인데, 거기서는 BTS까지 나와서 지금 세계 최첨단을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압축 근대에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중세 마녀 사냥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마녀 사냥, 우리가 볼 때 중세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 아니에요. 너무 역사의 흐름이 더딘 거죠. 근데 마녀 사냥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 설명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급변하는데 그 변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변화의 의미를, 나쁜 거, 힘든 거, 그런 것들을 마녀의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뒤집어 씌웠다는 게 주된 설명이에요. 너무 빨리 청룡열차가 달렸는데 그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도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역사가 천천히 흐른 시기인데 당대인들에게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청룡열차는 마녀 사냥이 한참 벌어지던 시대의 청룡열차에 비하면은 한 10배, 20배 빠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 떨어졌다 확 솟구치고 하는 거,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빠른 거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다 같이 멀미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구시대가 다 살아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동성동본 결혼 반대, 호주제 폐지 결사 반대하는 갓쓰고 수염 기른 유님들, 저도 수염을 길렀습니다만, 또 동교동 상도도 한참 따질 때는 거의 뭐 봉건 영주들의 가신, 배신 그룹이었잖아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힘을 가진 전근대적 권위주의. 그래서 전근대의 부정적 요인이 근대의 부정적 요소와 결합하면서 민주화를 가로막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박근혜 탄핵과 구속에 맹목적 지지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했지만, 박근혜 갔을 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엎어져서 큰절 울리는 그런 광경들 있었죠. 호주제 반대할 때는 어디서 이런 분들 다 나타나갖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주 최첨단, 청담동을 가면은 뉴욕보다 더 앞선 것들이 많은 시기에 또 한편에서는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이건 어때요? 한국 자본주의,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회장님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죠. 이제 이런 그 여직원들 동원해서 공연을 하고 뭐 하는, 뭐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망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21세기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가장 지식인들이 모였었던 언론사에서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회장님 힘내세요. 했었던 그런 분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주 사회가 강팍해졌습니다. 사실 강팍한 걸로 치면 진보가 강팍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가 훨씬 더 너그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훨씬 더 몰라도 하여튼 만만치 않게 우지.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거쳐오다 보면은 칼자루를 잡고 한 사회의 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법조계 원로들은 71년 삼업파동 때 거기 사표 안 쓰고 그랬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헌변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교조 한참 탄압할 때 그때 교장 선생님들이 대개 누구냐면 이게 4.19 직후에 교원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교원노조가 경북에서만 8,000명의 사표를 쓰고 굉장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5.16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뭐 다 잡혀가서 징역 살고 그랬는데 이때 교원노조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이 20년쯤 지나서 20년이 조금 안 지났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돼서 정교조 탄압하는 거예요. 정교조 만들어질 때 이제 이때도 뭐 단식 농성하고 극한 대립을 당국하고 이제 극한 대립할 때 그러니까 당국과의 싸움이 이제 학교 안에서 굉장한 싸움들을 거치셔야 했는데 아이고 이제 교장이 교사들을 내쫓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이 여선생님이 전교조 가입했다고 교장이 여선생님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분해서 목매달아 돌아가시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전교조 4.19 후에 교원노조 때 참여 안 했던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더 끔찍했던 일은 예컨대 동아일보 같은데. 동아일보 60년대 좋았거든요. 70년대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가 찌그러져 있을 때 뭘 했냐면은 동아일보 자유언론 실천선언. 이거는 그때 동아일보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정말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백지 광고로 탄압을 했죠. 이 광고를 다 빼버렸어. 이렇게 진짜로 이게 하얀 게 빈칸이 아니고 신문 광고면입니다. 광고면인데 이렇게 하얗게 나간 거예요. 여기 신동아 절찬 발매 중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고 광고국장에 광고 빠졌으니까 우리 독자 여러분이 대신 광고 지면 좀 사주세요. 호소 광고를 내고 이제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많이 싸웠죠. 그런데 동아일보 이제 사측이 권력에 굴복하면서 잘라버렸어요. 사실은 이거 하고 농성하고 할 때는 400명 편집국도 동아방송이 있었고 거기 전원, 공무국, 영업국 사람들까지 전원이 했죠. 그런데 잘려서 나간 사람들이 한 140, 50명 정도가 잘려 나갔는데 이 사람들하고 남은 사람들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서로 이제 하면서 너는 어머니가 아프시잖니. 너는 키워야 할 네가 책임져야 할 동생이 연락이시잖니. 너는 애가 아프잖아. 넌 집에서 너라도 벌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마누라가 벌어. 나는 그래도 형님의 우리 집안을 책임지고 있어. 내 한 몸만 간수하면 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안에서도 싸워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나갈 때 니네들 밖에서 싸워라. 뭐 이런 분위기들이 돼 있었고 서로 공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갈라지고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이분들이 출근 시위를 하는 거예요. 동아일보사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동아일보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거 들어갈 때 바늘방석이었겠죠. 눈도 못 맞췄겠죠. 조금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녁에 이제 이분들이 길 건너편에 여관에 숙소를 잡고 세종여관인가 거기 숙소 잡고 있을 때 뭐 소주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눈도 안 맞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새끼들은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우리가 복지가 안 시켜주나? 저 중앙정보부에서 다, 한 건데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뭐 이렇게 되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동아일보에 남은 사람들이 최고 신문 동아일보를 다 말아먹고 저는 그 후진 신문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 잘려 있는 사람들을 무슨 왼수 보듯이 하고 있는 아주 공세적인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역사의 가슴 아픈 부분인데 자유초국연맹은 있어도 우리는 자유주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신자유주의만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는 한 시대를 제대로 장성하지 못한 채 다음 시대로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시대의 전제가 살아남아서 이게 뭐냐면 슈퍼박테리아가 된 거예요. 웬만한 항생제는 듣지도 않는. 구시대의 전제가 새시대의 화려한 옷 속에 반민주성을 감추고 도사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그 자유민주주의 그 틀 속에 옛날 그 군사독재의 그런 사고방식, 분단적인 수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우리가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미해결의 과제를 모조리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독재 전제만큼은 확실히 청산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하지만 저는 요즘은 생각이 조금 더 바뀌었어요. 독재 전제를 청산할 게 아니라 지금 개혁을 잘하면은 과거의 독재 전제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혁을 잘 해야 돼요. 지금 개혁을. 그러니까 물론 독재 전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과 같은 그런 역사 정리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면에서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정치권에서, 그리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었던 이유도 바로 현실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한 말씀 하셨어요. 촛불 전에 안 달라졌다.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리자. 뭐 대통령이라는 위치 때문에 모당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누구나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안 달라졌습니다. 안 달라진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답답하지만요. 1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언제 기회가 될 때 내년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그 선거의 역사를 갖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만 내년 총선에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구시대의 전제가 새시대의 화려한 옷 속에 반민주성을 감추고 도사리고 앉아서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악순환.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100년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 진짜 새로운 시대에서 구시대의 좋은 유산만 물려받고 구시대의 어떤 부채, 찌꺼기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게 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마 대한민국사 그 첫 꼭지를 쓸 때 제가 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보셨습니다. 예, 예. 많이 올라왔고 지금 몇 명 올라왔는데 지금 82명? 네? 82분. 아이고 많이 오셨네. 들어가시면. 이거 어디 드릴까요? 네? 그걸로 볼까요? 네. 확대를 해서. 어디서부터인가요?
아유, 예. 아, 2014년에 라이브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유로운 여행하는 사람. 예. 그러네요. 그때는 제가 유튜브 한 걸 거의 몰랐습니다. 예. 나효모, 예, 일본 영화 맞습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고요. 예. 제가 유튜브에 들어온 지 2달, 아닙니다. 석 달입니다. 예, 흑백영화, 맞아요. 흑백영화인데도 영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안 움직이지? 이거 넘어갔습니다. 이게 좀 듀얼이어서 제가 넘기겠습니다. 넘어가? 네. 예. 좀 벗어나면 넘어가. 예. 이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관리자님이 PPT를 넘겨주시고, 이게, 그 컴퓨터를 2대를 쓰는데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예, 컴퓨터 한 대 갖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조금,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느짐님, 말주임표를 했지만 자한당 퇴로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에 무관한 질문은 해주시면은 나중에 뭐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그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강연 하나 만들든지 그러겠습니다. 이도일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전두환은 한번 사실은 5.18 기념으로 하면 좋은데, 뭐가 밀려갖고, 6월에 하든지 7월에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질문을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자유로운 여행하는 사람님, 여기에다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 자유로운 여행하는 사람님은 처음 오셨나 보네. 아유, 내로남불을 모르셨네. 내로남불, 예, 아까 설명했으니까 가고요. 예. 길자미님, 예, 그렇습니다. 친일매국노 후손이나 그들에게 빌부터 지금도 살고 있는 부류. 예. 친일매국노가 다름없습니다. 이도일님, 김용장, 허장환 두 분의 증언, 저는 그 증언 내용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허장환 씨 분은 80년대에도 증언을 하셨던 분이고 회고록도 냈는데 많이 제가 볼 때 역사적인 사실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김영장 씨 거는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방송을 오후 3시에 할까요? 방송은 제가 수요일 오후 3시에는 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김주호님, 또 오셨네요. 이번이 기회고, 이명박 박근혜 필벌해야 합니다. 예, 사면하는 과오를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예,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죠. 예. 쿠데타 세력은 총칼로 자국민을 학살했지만 혁명 세력은 단두대 앞에서 머뭇거리는. 프랑스 혁명은 단두대에서 했는데, 단두대가 꼭 좋은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목을 치지는, 저도 한 번도 왕의 목을 치지는 못했다고 했지만 상징적인 표현이죠. 적어도 구시대를 제대로 청산하자 했는데, 우리 청산을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블렌시님 오셨고요. 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서 출발한다. 김주호님, 네, 그렇습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뿌리다. 네. 길자비님, 촛불 세력이 과거의 반민특위라 생각하고 토착외구당 뿌리 뽑자. 예, 좋습니다. 많이, 예, 우리 같이 뽑아야죠. 봄은 고양이님도 오셨고요. 또 다 일요일이면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어여들 오이소하고 환영해 주시네요. 예, 인생은 영화다님. 아유, 예, 아이들 참 좋습니다. 예, 역사 강의 고맙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아침에
별로 어저께 안내 올렸는데 100분 정도 들어오셨으면 80분 들어오셨으면 많이 들어오신 거죠. 예. 황교할이 정근대에 살고 있는데 예, 황교할 공원검사고 황교안 열전을 한번 해야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들님 아직도 왕조국가의 관성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 김주호님, 우리 또 가끔씩 격한 말씀도 하세요. 저거 쟤들은 어머니도 없나. 치치님, 정교조가 지금 법의 노조로 된다. 정 결단 내에서 합법노조 만들어주면 되는데 눈치 많이 보고 있네요. 예전에 동아일보에 훌륭한 기자를 많았는데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지 참 답답하고요. 네. 이도일님, 그런 한겨레가 지금은 저도 한겨레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성적의 순위에만 목매는 교육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 얘기도 교육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아주 진솔하게 가르치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열리님은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사를 읽기 시작하셨다고 하셨네요. 그 주변에 같이 읽으시는 분들께 이런 강의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저도 조금 오늘 이제 해보고 강의 저자 직강으로 좀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여행하는 사람님은 라이브에는 처음 오신 모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육이 세상 킴? 라니?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실시간 후에 한참 후에 들어왔네요 라고 주셨네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제 걸로 보면 스마트폰 올려주시면 스마트폰은 여기까지. 어딘가요? 아니 관리자 모드에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게 있으시가 지금.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예. 라이브에 참여했다. 안 보이나? 댓글만 읽어주시고 작성 전에 읽지 말아 달라고 또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영상을 올려서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제법 채팅창에 후원을 하면 좋을 텐데 이거 후원 나갑니다. 후원 우리 이 홈페이지 보시면은 후원 나가고요. 오늘 참 잊어버리고 후원을 안 했는데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회원 가입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여기 슈퍼챗 쏴주셔도 좋고요. 또 별도로 우리 이 계좌에 후원해 주셔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후원해 주시는 건 전액 반헌법 행위자 열전 작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리자 얼굴이 살짝 보였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살짝 보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했고요. 오늘 밤에 5.16 내일이 5.16이죠. 오늘은 5월 15일이고. 그래서 시간을 공지를 안 해갖고 시간을 몇 시에? 시간은 아마 11시나 11시 반쯤. 왜냐면은 제가 수업이 10시 좀 넘어서 10시 한 15분 20분쯤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은 10시 한 40분 10시 반이나 40분쯤 될 텐데 오늘 준비가 조금
뭐 준비되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사진 자료 준비 안 되면 뭐 말로 해야죠. 말로 하는 걸로 해서 오늘 그래도 원래 내일 할까 했는데 5.16 당일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날 해야 뭐 내일 오전에도 찾아본 분들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고를 11시 반으로 할까요? 예, 11시 반으로, 예, 11시 반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늦게 시작하는 거 30분쯤 늦어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좋습니다. 아이고, 느림님이 또 후원을 해 주셨네요. 혹시 다음 책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지금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책,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30권짜리, 25권짜리 세트를 준비 중입니다. 저 혼자 준비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간을 쏟다 보니까 제 개인 작업은 못하고 또 새 원고 청탁을 거의 요즘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그 전에 쓴 것들을 좀 모아서 하는 거나 짬짬이 뭐 조금씩 이제 쓰는 게 쌓이고 있긴 한데 그걸 모아서 따로 책을 내는 건 조금 뭐 그래서 딱히 준비 중인 건 사실은 준비 중인 게 2권이 있었는데 지금 밀어놓고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이 되면은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하나는 그 전에 낸 책 중에 작물바구니라고 있죠. 작물바구니가 박근혜 시절에 문제가 됐었던 정수장학회를 갖고 쓴 건데 사실은 박근혜 시대에 정수장학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경재단도 있고 한국문화재단도 있고 영남대학도 있습니다. 이 4개를 같이 묶어갖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물바구니의 개정판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일이 커져서 그 4개 하는 거 한 반쯤 썼는데 또 학기 시작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미뤄지고 또 작년 하반기에 큰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아예 열어보지도 못하고 한 1년 넘게 묵혀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다섯수의 김태진 선생님, 아까 동아토이 봤지만 동아토이의 그 원로십니다. 그때는 청년으로 참여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그 원로 선생님께서 통일에 대해서 하라고 그냥 강권을 하셔서 제가 어른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통일 강연을 5번을 했어요. 언제 했냐? 2017년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2016년 만에 했어요. 16년 만에 했죠. 16년 만에 하고 17년 초에 풀어서 냈어야 하는데 뭐 저도 바쁜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걸 내질 못했고 그러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손을 봐야 하는데 그거는 강연을 풀어서 내야 하는데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사진을 많이 썼더니 이게 그 강연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책으로 인쇄해서 하려면은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것도 이제 조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강연은 사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사진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본문에 사진이 안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 사진을 다 넣을 수는 없고 해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 혹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거는 저작권하고 무관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뭐 자원봉사를 해주시거나 뭐 참여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정에 관련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두 꼭지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머리말과 이 왕의 목을 치지 못한을 했고 왕정을 왜 왕따당했나 얘기는 안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이제 저 제목을 올리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20분쯤 걸렸네요.